장윤기가 2002년 11월 26일 생이었어요. 2002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입니까? 24살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만으로 치면 23살인데 뭐 그래도 2026년이니까 2002년생이면은 24살이라고 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장윤기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이제 어린이날이 막 시작됐을 때 새벽 00시 10분, 이제 그 날짜가 5월 4일에서 5월 5일로 딱 바뀌고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런데 장윤기는 5월 4일 밤 12시 55분부터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미행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5분 동안 미행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 피해자를 그 15분 동안 미행하다가 그 다음에 주위에 CCTV나 이런 게 대충 없겠지라고 딱 판단을 하고 자기가 미행했던 피해자를 덮쳤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5월 5일 00시 10분이었어요. 다시 정리하면 5월 4일 밤 12시 23시 55분부터 피해자를 졸졸졸 미행하다가 15분이 지난 00시 10분에 갑자기 뒤를 덮쳐가지고 그 피해자의 목을 갖다가 조르고, 그 다음에 그 장윤기한테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가 어떤 차였냐면 스포티지였는데 그 차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장윤기가. 그래서 끌고 가서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피해자가 엄청나게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칼로 그 아주 그냥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거죠. 그게 언제였냐면 00시 10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기사가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윤기가 어떻게 했냐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갔냐면 장윤기가 그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스포티지, 그건 자기 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 차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km 정도 이렇게 도망갔다가, 차로 1km니까 뭐 2, 3분이면 2, 3분도 안 걸렸겠죠. 뭐 1km면은 시속 60km로 밟았으면은 1km면 1분이면 가는 거리이고, 시속 30km로 밟았어도 2분이면 가는 거리이고, 근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좀 밟았겠지. 1분도 안 돼가지고 뭐가 나타났냐면 공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 공터에다가 차를 갖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뭘 갖다가 버렸냐면 또 범행에 쓰였던 그 흉기도 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서 어디를 갔느냐, 빨래방을 갔다고요. 왜 빨래방을 갔습니까? 피해자를 칼로 살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혈흔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빨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 부근에 있었던 그 빨래방에서 세탁을 하고, 세탁하는 과정에 뭘 했느냐, 담배를 피나 봐요. 어떤 담배를 피냐면 전자담배를 피나 봐요. 그 전자담배 저는 안 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충전 같은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자담배를 갖다가 거기에 필터에다가 담배를 딱 꽂아가지고 뭐 가열을 갖다가 하나, 뭐 그래서 뻐끔뻐끔 피나, 그건 제가 안 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빨래방에서 세탁하는데 뭐 티셔츠나 뭐 요 정도만 그 세탁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세탁 시간이 얼마 안 걸렸겠죠. 뭐 한 10분이나 걸렸을까, 20분이나 걸렸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전자담배를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게 다 그 장윤기가 그 거주하고 있었던 그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비어있는 원룸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11시 24분에 범행이 있은 지 11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가 됐다. 이게 5월 5일에 딱 나타났었던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우리 사회의 병폐인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있었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하고 그 장윤기하고 원한을 살 만한 관계가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피해자가 장윤기를 알지도 못했고 장윤기도 피해자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윤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검거가 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냥 내가 그냥 살기가 싫다. 그냥 인생이 그냥 그 살기 싫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냥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그런데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범행을 결심을 했다. 지나가든 아무나 걸려라. 근데 지나가더라. 재수없게 지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살해를 갖다가 했다. 이걸로만 따지면 묻지마 살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밝혀진 거예요. 뭘 갖다가 밝혀졌냐면은 첫 번째로 이틀 전부터 범행 현장을 배회하고 있었다라고 한 게 뭐 CCTV나 뭐 이런저런 정황을 통해서 드러났던 거고, 그 다음에 흉기를 구입한 것도 예를 들어서 그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거는 우발적 범죄잖아요. 그러면은 예컨대 내가 뭐 사람을 살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보니까 발 밑에 뭐 그 칼이 떨어져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집어들고 그냥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거는 묻지마 살해가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이 장윤기는 그 전날부터 5월 4일부터 5월 3일인가 5월 3일이었을 거예요. 그 마트에 가가지고 흉기를 두 자루를 갖다가 준비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가 2대가 있었는데 범행 당시에 사용했던 거는 그냥 강바닥에다가 하천에다가 또랑에다가 그렇게 딱 버렸단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윤기의 범행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 확인이 됐냐면은 5월 5일에 범행이 있었는데 5월 5일 범행이 있기 이틀 전인 5월 3일 새벽에 장윤기가 자기가 아는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여성에 대해서 성폭행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여성을 감금해 가지고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근데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냐면 첫 번째 베트남 여자였어요. 두 번째 나이는 26살이었어요. 장윤기보다 2살 정도 위였던 그런 베트남 여성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음식점에서 이게 뭐 호프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식점에서 같이 알바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쭉 감금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식당에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식당에 출근하니까 장윤기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가지고 그 베트남 여성이 집으로 후다닥 도망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트남의 언니 그 구민가에 있었던 언니 구민가 달성인가 어쨌든 경상북도에 있었던 그 사촌 언니를 불러서 같이 그 구미로 도망갔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사이에 장윤기가 그 광주에서 그 베트남 여성의 그 숙소에서 얼쩡얼쩡 거리고 있는 걸 보고 그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그러니까 장윤기가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보고 그 자리를 갖다 비운 사이에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알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을 때는요, 어떻게 송치를 갖다가 했냐면은 살인죄로 송치를 했었어요. 이게 근데 살인죄도 그냥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는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찰에서 뭘 밝혀냈느냐, 이거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밝힌 거예요.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살인이냐, 이거는 성폭력법상의 강간살인죄라고 하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17살 그 꽃다운 그 여고생이 그렇게 살해를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뭘 밝혔냐면은 장윤기가 그냥 단순히 더러운 세상 나 죽을 거야. 근데 너도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묻지마 살해를 한 게 아니고, 그 장윤기의 목적은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를 납치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뭘로 납치합니까? 차로 납치하는 거예요. 스포티지로. 그 차로 납치해서 어딘가로 끌고 간 다음에 거기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었으니까 장윤기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강간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밝혔느냐? 경찰이 밝혔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밝힌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래도 더 생각하고 더 경험도 있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네가 왜 거기에다가 배치시켜 놨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너 저 납치할 생각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낸 건데, 검찰에서 뭘 또 밝혔냐면 장윤기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지인한테 인생 망하면은 여고생을 봉고차에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한 거를 검찰에서 밝힌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 망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베트남 여성을 그 뭐 성폭행을 했는데 그 베트남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됐겠는가? 나는 그러면 이제 중범죄자가 돼가지고 깜빵에 갈 것 같고, 그럼 내 인생 망할 것 같게 됐다.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생 망하면은 봉고차에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이게 봉고차 빼놓고는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장윤기의 인생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피해자가 여고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봉고차가 아니고 스포티지다. 그러면은 납치하겠다고 한 건 뭐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됐느냐? 그 강간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폭력법에 강간살인죄는 어떻게 형량이 뭐가 있냐면요. 내란죄하고 똑같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그 다음에 5년 이하 징역까지도 이렇게 형량이 감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감안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은 5년 징역에다가 뭐 하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강간살인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에서 밝힌 게 아니라 검찰에서 밝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장윤기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신경을 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그 바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 기사 보고 그 알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장윤기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직 경찰. 어디에서 근무하냐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광주 지방경찰청인지 아니면 광주 산하의 경찰서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지구대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그것도 계급이 경감인 사람이 장윤기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경찰 계급을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밑에 들어가면 순경입니다. 9급에 해당할 거예요. 순경 위에 경장이고요. 경장 위에 경사고요. 경사 위에 경위가 있고, 경위 위에 경감이 있고, 경감 위에 경정이 있고, 경정 위에 총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경은 9급으로 보고 경장은 8급, 그 다음에 경사는 7급으로 보는데, 경위는 뭘로 보냐면 6급인데 6급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경찰은. 왜냐하면 계급이 더 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6급의 을을 경위로 보고 경감을 6급의 갑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정은 5급 사무관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총경이 이제 4급으로 보는데, 경찰서장은 총경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그 큰 경찰서, 파출소 같은 거 말고 경찰서의 수사과장이 경정이고, 경감은 뭘 하느냐? 경찰서 뭐 예컨대 서초경찰서면 서초경찰서, 뭐 강남경찰서면 강남경찰서의 팀장급이 경감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대의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의 파출소장이 경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그 경찰의 계급을 군대 계급하고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놓고 보면은 경감에 해당하는 그 계급이 소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관급이 아니고 영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감이면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그 중견급 아니겠습니까? 뭐 고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감이고요. 아마 50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저보다 조금 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3살짜리 아들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30살에 결혼했는데 그 아들을 30살에 낳았으면 23살, 24살이니까 지금 뭐 50대 한 중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50대 중반이라고 하면 경찰 생활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최소한 25년에서 30년 정도는 한 그런 베테랑 경찰이 장윤기의 아버지였는데, 그 장윤기의 아버지가 뭘 했냐면요. 우리 아들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속도 좀 썩였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일반 살인죄하고 강간 살인죄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중형을 받겠지만 더군다나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이 나올 거는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량을 무기까지는 맞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기를 맞지 않겠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폭력법상의 강간 살인죄는 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했느냐? 첫 번째로 아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장윤기는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뭐 원룸 같은 데 살았던 것 같아요. 경찰이 장윤기의 원룸을 급습을 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리얼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리얼돌이 어떤 그 리얼돌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목하고 가슴하고 이런데 뭐 칼로 그 훼손된 그런 게 딱 그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압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딱 두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증거로 봤을 때 장윤기의 그 범행의 목적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그 밝혀낼 수 있게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찰에서는요, 그 리얼도를 이렇게 훼손된 목, 가슴 이런 부위가 훼손된 그 리얼도를 사진만 찍어놓고 그냥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그 원룸인지 그 숙소에 가가지고 그 리얼도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해체를 한 거예요. 해체한 다음에 이거를 한데 모아서 버린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일정 부위는 어디다가 버리고 어떤 부위는 어디다 버리고 그렇게 나누어 버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멸실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윤기가 핸드폰이 2대였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범행 당시에 쓰였던 그 핸드폰을 뭐 저기에다가 하천에다가 버렸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썼던 핸드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아들이 쓰던 핸드폰을 어떻게 했느냐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아예 복원이 안 되게 어떻게 했느냐 불태워 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포렌식을 해서 살려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핸드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장윤기가 2005년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었던 2005년 6월과 7월에 이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누구 사진을 찍었냐면 여중생의 사진을 최소한 7차례 이상 불법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남아있으면 이번 살인 사건하고 연결이 되니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 사진이 들어있는 그 파일이 남아있는 그 핸드폰은 불태우고 리얼돌은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이거는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명백한 증거인멸이거든요. 이 명백한 증거인멸죄로 어떻게 처벌을 받겠습니까? 처벌을 받질 않아요. 왜 처벌받지 않느냐? 아니 뭐 경찰이라서 처벌받지 않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경찰 간부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고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155조에 친족 간의 특례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155조 사항을 보면요.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이때 본인은 범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어떤 범죄? 증거인멸죄를 저지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예컨대 제가 어떤 나쁜 짓을 갖다가 저질렀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새끼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게끔 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이야기예요. 사람이 사람의 본성에 맞는 행동을 했으면 그게 아무리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불강력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공통된 그러한 그 생각이거든,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155조 사항에 따라 가지고 장윤기의 아버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은 큰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애가 단순히 무슨 맘모스빵 같은 거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 애가 그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형사처벌 받고 그럼 대학 갈 때도 그냥 뭐 그렇고 하니까 그냥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덮는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꽃다운 나이에 그 이쁜 여고생이 세상을 갖다가 진짜로 황당하게 뜬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경감이었잖아요. 경감. 경찰의 간부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자기 새끼만 귀하고 남의 새끼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까지 이렇게 증거인멸을 용인할 수 있을 만한,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그게 되는가? 인간의 본성은 맞아요. 하지만은 양심이 있고 자기의 직업적 양심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마땅한 그 책임을 갖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그 아버지는, 그 경감님은, 장경감은, 경감님자 빼겠습니다. 장경감은 형사처벌 받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사이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거는, 범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거인멸죄, 또 하나는 범인은닉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 범죄자가 내 새끼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증거인멸죄,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아야 되지만,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형법상의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비슷한 규정이 뭐가 있냐면요, 이른바 친족 상도례가 있었어요. 친족 상도례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뭐 그런 범죄까지 포괄되는 게 아니라 재산 범죄만. 왜냐하면 친족들 사이에 재산 범죄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족이니까, 친족이니까 그거는 형사적으로 간섭할 문제는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친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이게 친족 상도례인데, 그런 게 어떻게 됐었습니까? 옛날에는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 사기죄, 배임죄 이런 형사 범죄는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직계혈족이라고 하면은 예컨대 제가 제 동생의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슈킹을 갖다가 했다, 그래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그런 이야기인 거죠. 대표적인 게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게 박수홍 씨였잖아요. 박수홍 관련해 가지고 형이 이런저런 아주 큰 피해를 박수홍한테 입혔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족 상도례로 인해 가지고 그 형이라기보다 이게 직계혈족이니까 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족 상도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전까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 다음에 그 배우자, 이러한 그 범주 내에 있어서는 형이 면제가 됐는데, 박수홍 케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그냥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피보다도 더 진한 게 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돈 가지고 일정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친족 간의 범행에 있어서는 형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친고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무리 내 부모 형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묻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해가지고 제3자가 형사 처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되느냐? 그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형사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이 작년 2025년 12월 3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친고죄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다가 아무리 내가 뭐 내 새끼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그 피해를 입었으니까 예컨대 어떤 유명한 가수 같은 경우에도 엄마한테 뭐 피해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래도 뭐 우리 어머니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건 안 되겠다. 그래도 이건 내가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고소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형사처벌받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친족상도례가 이렇게 있고 이것과 달리 증거인멸죄와 범인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친족 간의 특례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참담하고 황당하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인데 어떻게 주요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해당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서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 그래서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으로 기소할 수 있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점을 두 군데에다 찍었어요. 목소리로. 어디에 찍었습니까? 경찰하고 검찰에 찍었어요.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누가 밝혀냈다고요? 검찰에서 밝혀냈는데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다고요? 보완 수사를 했다고요. 지금 정부 여당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정부에서는 정부라고 하면 법무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법무부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런데 누구의 생각은 다르다? 정청래 직전 대표와 요번에 그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이 셉니까? 정부가 셉니까? 제가 봤을 때 여당이 셀 거예요. 왜 여당이 셉니까? 여당이 세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박탈되어야 된다. 완전하게 박탈되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떨어져야지 누구의 힘이 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말이 맞겠습니까? 여당의 말대로 흘러가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말대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여당의 힘이 대통령의 힘보다 더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채원 양 그 이름 밝혀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님들이 저보다도 어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지금 20대니까 이채원 양은 17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보다도 나이가 미친 그 이채원 양의 부모님들이 자기 딸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얼굴까지 사진까지 밝힐 정도로 밝히고 싶겠습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내미가 얼마나 이쁜 딸내미가 간호사 되겠다고 그랬어. 그다음에 그날도 공부하고 걸어오다가 그 변을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딸이 이렇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마땅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딸의 이름하고 사진이 공개가 되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우리 딸의 이름하고 얼굴을 밝히겠다.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와 같은 이채원 양의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알파가 있느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이 사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작동되지 않았으면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경찰이 그 수사에서 올린 그대로만 기계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기소했을 거라고요? 경찰은 그냥 단순 살인죄로 기소했을 거예요. 그럼 형량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한 10년쯤 나왔을지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다가 중간에 가석방 돼가지고 한 7, 8년 살고 나와가지고 7, 8년 살아봤자 장윤기는 지금 2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7, 8년 살아봤자 30살이면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기징역 받으면 장윤기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40살에 나오겠습니까? 50살에 나오겠습니까? 60살에 나오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와 달리 장윤기 케이스는 강간 목적 살인이냐 단순 살인이냐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나쁜 짓 해가지고 무기징역 받나 징역 10년 받나 뭐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이 정도면 뭐 많이 살았으니까 뭐 지금부터 살아봤자 뭐 얼마면 제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윤기는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단순 살인이냐 징역 10년이냐 20년 징역 20년이냐 하고도 무기징역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독수리 눈같이 매의 눈같이 딱 잡아낸 게 누구다? 그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에 의하면 검찰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검찰이 뭘 했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못 잡아낸다. 그러니까 결론은 검찰의 보안 수사는 수사권은 유지돼야 된다? 유지돼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55조 사항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155조 사항은 뭡니까? 증거인멸과 친족 간의 특례인데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건 고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이 증거인멸과 친족 간의 특례를 이 규정을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런 규정을 만든 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다음에 뭐 독일부터 그다음에 뭐 일본 거쳐 가지고 이렇게 쭉 온 건데 사람들이 뭐 대충 생각하고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판사나 이런 법에 정통한 사람이 남용할 수는 있을 테니까 일정 정도 제한하는 규정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은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짜로 꼭 반드시 검토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검찰 보안 수사고요. 그 전은 뭐냐면은 검수완박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검찰청 없어진단 말이에요. 10월 달이면 없어지니까 100일 뒤면은 우리나라는 10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3개월 뒤면 대한민국은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어떤 흠결이 생기냐면 보세요. 검찰은 이제 수사권이 없어졌습니다. 검수완박이에요. 보안 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누가 수사냐고요. 경찰도 경찰이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요. 검사가 잘못했다. 그럼 누가 수사했습니까? 검사가 잘못했으면 경찰이 수사했어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생긴 다음에는 검사가 잘못하면은 공수처가 수사했다고요. 제가 검사인데 비리 검사예요. 막 뇌물도 받아먹고 향도 막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저를 입건해가지고 수사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이제부터 우리 세상이야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 부패검사 정혁진을 불기소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못합니까? 언론이 난리가 나는 거지. 왜 언론이 난리가 납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갖다 아주 차곡차곡 체크해가지고 그 빼박으로 증거까지 착착착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아무리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한계가 있지 팔이 뭐 180도 이렇게 360도 이렇게 굽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러니까 검사들이 망신당하는 거지. 경찰한테 수사받아가지고 내가 비리 검사가 낙인 찍히면은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수처가 있잖아요. 공수처가.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단 말이죠. 검사를. 그거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떠냐? 이제는 옛날에는 경찰이 뭐 이렇게 뇌물 받고 독직 사건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검사가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그 경찰을 아주 그냥 콩밥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누가 수사하냐고요. 공수처가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공수처가 수사하면 돼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경무관부터 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무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다 합쳐봤자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 몇 명입니까? 10만도 훨씬 넘는다고요. 그러면은 몇백 명, 1%도 안 되는 그 숫자만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의 계급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인데 이 7단계의 계급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수사를 못하고 검사도 수사를 못해요. 그럼 누가 수사할 수 있느냐? 경찰이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컨대 경감님이 자기 친구 경감을 수사하는 건데 이게 오죽 잘하겠습니까? 이런 걸로 인한 지금 폐해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그 어딥니까? 그게 선관위잖아요. 선관위가 셀프 그 조사하고 셀프 감사하는데 퍽이나 그 선관위가 제대로 감사를 갖다가 했습니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업무가 개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되냐면 총경부터 저기 순경까지는 경찰에서 스스로 셀프 수사한 것 말고는 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 쓸데없이 155조 사항, 증거인멸과 친족간 특례 이런 거 고민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런 걸 고민할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순경부터 총경까지는 경찰이 셀프 수사하는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부터 빨리 마련을 갖다가 해야 돼요. 법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공수처법을 개정해가지고 총경 이하 순경부터 총경까지는 거기서 공수처에서 하면 된다. 아, 그럼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 중수청에서 하면 되나? 어쨌든 제대로 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찰 국가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찰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찰 국가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일제시대였어요. 일제시대.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그렇게 날뛰었던 그 시대가 일제시대 아니었습니까? 순사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진짜 온갖 나쁜 짓 다 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경찰의 힘을 쫙 뺐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하도 설쳐가지고 순사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그 이런저런 그러한 기능을 갖다 준 게 그게 누구였느냐. 그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였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다시 일제시대로 돌아가려나 어쨌든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가 되어야 된다. 검사가 제가 친검이 그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검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검찰하고 관련이 없어요. 제가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검찰의 수사권은 복원되어야 된다. 하물며 보안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검찰의 수사권은 복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거든요. 제가 검사 출신도 아닌데 제가 이제 변호사 그래도 이제 나름 한 20몇 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을 갖다가 내렸는데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이거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수청 가지고 이게 될 것이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